10일 평화와 행복을 위한 심적 태도.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당신이 만일 심적 태도를 기르고 싶다면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가장 좋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대답은 수월했다. 내가 배운 교훈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 태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에머스는 그 사람이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말 그대로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일이다. 만일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앞날은 탄탄대로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그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말로 요약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요. 우리가 비참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것이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질 것이고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들 것이다. 우리가 실패할 생각을 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실패할 것이요. 슬픈 생각만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쌓인 우리를 피하고 멀리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씨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아니며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습관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불행히도 인생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과 걱정의 차이는 어떠한 것일까?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가령 내가 교통에 번잡한 뉴욕의 거리를 건너갈 때 나는 동작을 조심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의 성질을 알아서 냉정한 태도로 대책을 취하는 것이요. 생각이라는 것은 불쾌하고 이익도 없이 문제의 주변을 쓸데없이 헤매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인 태도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J.A. 하드필드는 심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놀라운 신뢰를 들고 있다. 그는 제가 세 사람을 선택하여 심리적 암시가 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악력계를 사용하여 암시가 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였다. 먼저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악력계를 쥐어보라고 말했다. 이를 각기 다른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실험해 보았다. 보통 상태에서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고 그들에게 최면수를 쓰고 그들에게 당신의 힘이 매우 약하다는 말을 하였을 때는 보통 악력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겨우 29파운드였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권투 선수였는데 그에게 최면수를 쓰고 당신은 힘이 약하다는 말을 하자 자기 팔이 마치 아이들의 팔과 같이 가늘게 생각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번에 하드필드는 세 사람에게 최면수를 쓰고 당신은 강하다는 말을 하였더니 그들의 악력은 평균 142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 그들의 실제 체력도 거의 50%나 증가하였다. 우리의 심적 태도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은 우리가 놓여있는 장소나 소유물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고 오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실례로 존 브라운의 사건을 들어보기로 하자. 브라운은 하퍼스 페리에 있는 미국 병기고를 점령하고 노예를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다. 그가 관 위에 앉아 교수대로 끌려갈 때 옆에 앉아있던 간수는 무서워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늙은 브라운은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버지니아 브루 리지 산을 바라보면서 오 아름다운 산천이여 나는 일찍 이곳을 지나볼 기회가 없었노라 라는 말을 하여 감탄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남극에 도착한 영국인 로버트 펠콘 스코트와 그 일행도 그러하였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아마 인간이 경험한 여행 중에서 가장 참혹했던 여행이었다. 식량과 연료는 전부 없어져 떨어졌다. 무서운 눈보라는 10하루 동안이나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바람은 매섭게 차서 극지 벌판을 휩쓸었고 얼음판 위는 융기와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스코트와 그 일행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였으며 또 이러한 비상시를 생각하여 약간의 아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큰 아편 덩어리 한 개만 있으면 그들은 모두 곱게 잠들어 영원히 깨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편 대신에 유쾌한 노래를 소리쳐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죽어서 8개월이 지난 후 수색대가 그들의 동사체에서 발견한 유서 때문에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일 용기와 평정심, 창의적 사고력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관에 걸터 앉아 교수대로 향해 끌려가면서도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고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면서도 유쾌한 노래로 천막을 뒤흔들 수 있다. 신라권을 쓴 작가 밀트는 300년 전에 눈이 먼 몸으로써 이와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건만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당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밀튼의 이 말을 완전히 실증하여 주었다. 나폴레옹은 인간이 보통 열망하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건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는 일생을 통하여 행복한 날이 엿새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헬렌 켈러는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신세였건만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감탄하는 말을 하였다.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몸에서 종기와 부스럼을 없애는 것보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에픽테토스는 19세기 전에 이 말을 하였거니와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G. 켄빈 로빈슨 박사는 존스 홈킨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전부 정신적 긴장과 과로에서 생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기질성 환자에게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사람의 질병은 자기 생활과 생활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로빈슨 박사는 말하였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는 다음의 말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사람은 일어날 사건 그것보다도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욱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란 오로지 우리 자신이 가지는 마음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곤란한 문제에 눌려 당신의 신경이 곤두섰을 때 의지의 힘으로 당신의 심적 태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 바로 그 말이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약간의 노력은 필요할지 모르나 이 비방은 매우 간단하다. 응용 심리학의 제1인자 윌리엄 제임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직접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감정까지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는 즉시 우리의 감정을 고칠 수는 없으나 행동은 고칠 수 있으며 행동이 고쳐질 때 감정은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유쾌한 감정이 없어졌을 때 자발적으로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최고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벌써 유쾌한 일이 자기에게 닥쳐온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다. 고 하였다. 과연 이러한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신이 시험해보라.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슴을 쭉 펴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노래를 불러보라. 만일 노래를 못하겠거든 휘파람이라도 불러보라. 또 휘파람도 못 불겠거든 흉내만이라도 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 씨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를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행복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우울한 감정에 잠겨 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몇 해 전에 나는 작은 책 한 권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제임스 알렌의 생각하는 대로라는 책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사람은 타인과 여러 사물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꾸며 타인과 사물도 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칠 때는 자기 성격의 급속한 변화, 또 그 변화가 생활의 외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신성은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사람의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이 생각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사람의 출세와 승리와 성공은 오직 자기의 생각을 고양함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사고의 고양을 거부한다면 그는 한낱 약하고 비참하고 가엾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따르면 조물주는 인간에게 이 넓은 지구 전체를 지배할 권리를 주었다고 적혀 있다. 이는 참으로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에 대한 지배권, 나의 생각에 대한 지배권, 나의 공포에 대한 지배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에 대한 지배권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위대한 사실 중 하나는 단순히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모두 나의 반향을 지배함으로써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지배권을 놀라울 정도로 어느 때나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윌리엄 제임스 씨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단순히 그의 심적 태도를 공포로부터 투쟁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훌륭한 선으로 바꿀 때가 많다. 그렇다. 다 같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자. 당신이 만일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심적 태도를 기르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제1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유쾌하게 생각하고 유쾌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적대 감정을 가지지 말라. 몇 해 전 내가 엘로우 공원에 여행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다른 여행객 몇 사람과 더불어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숲을 향하여 이는 야외 관람석에 앉아 있을 때의 일이다. 얼마 안 되어 우리가 보고 싶어한 짐승, 숲속의 공포물인 회색빛의 곰 한 마리가 전등빛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 공원 호텔 식당에서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산림 감독 마틴데일 소령은 말을 타고 앉아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한 여행객들에게 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회색빛 곰은 서부의 들소나 코다약 곰 이외의 다른 모든 짐승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나는 곰이 다른 짐승 스컹크에게 음식 찌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다. 회색빛 곰은 물론 스컹크 한 마리쯤이야 그의 힘센 앞다리로 단번에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왜 곰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려서 농촌에서 자랄 때 미조리 지방 덤불 속에서 네 발 달린 스컹크를 잡은 일이 있었다. 어른이 되어서는 뉴욕에서 가끔 두 발로 걷는 스컹크를 만난 일이 있었으나 나는 경험상 어느 쪽을 건드리든지 그것이 모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적을 미워하는 것은 적에게 우리보다 나은 힘을 주는 것이다. 즉, 수면과 식욕과 혈압과 건강과 행복에서 적에게 우리보다 나은 힘을 준다. 적이 만일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 한풀 꺾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춤출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은 적에게는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생활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끌어들일 뿐이다. 만일 이기주의가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한다면 그와 상대하지 말라. 복수하려면 당신은 상대보다도 훨씬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복수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해를 입는가? 여러 가지 종류의 손해가 있다. 라이프지에 의하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인간적 특징은 울분인데 그 울분이 만성이 될 때는 만성적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르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 단지 건전한 도덕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의학까지 설명한다.
예수가 7번에 70배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 고혈압, 신장병, 위궤양과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을 때 예수는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 투성이의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미용술도 용서와 친절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얼굴에 비하여 그 절반도 아름답게 꾸미지는 못할 것이다. 증오는 우리의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한다. 성경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 나무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함으로써 지치고 피로해지며 신경쇠약에 걸리고 얼굴이 상하는가 하면 심장병에 걸려 자신의 수명을 짧게 한다면 얼마나 손뼉치며 좋아할 것인가. 설령 우리가 적을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사랑해야 한다. 적에게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용모를 해주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말하였다. 너의 원수 때문에 난로불을 뜨겁게 지피지 마라. 오히려 그 불이 그대 자신을 태우리라. 우리는 적을 사랑할 만큼 어질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적을 용서하고 원수를 잊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공자는 모욕을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내가 일찍 아이젠하워 대장의 아들 존에게 그의 아버지가 남을 원망하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존은 즉석에서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일은 단 1분도 생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옛날 격언에도 분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지 바보요, 분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전날 윌슨, 하딩, 콜리지, 후버, 로스벨트, 트루먼 등 6명의 대통령의 신뢰를 차례로 받아온 버나드 바루치에게 지금까지 정적의 비난 때문에 걱정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누구도 나를 모욕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당할 일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였다. 처음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모욕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다. 몽둥이나 돌멩이는 나의 뼈를 부수어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말로는 결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자고로 인간은 자기의 적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의 적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높은 어떠한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바치는 데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 이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까닭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적의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에피테토스는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거둔다고 말하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실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분개하지 않고 누구도 꾸짖거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 미국 역사에서 링컨처럼 비난과 미움과 배반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든의 유명한 전기에서 링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절대로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경우 그는 자기의 적이라도 능히 그 일을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용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기의 친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 나는 링컨이 자기의 적이라고 해서 또는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해고한 실례를 보지 못하였다. 링컨은 자기가 직접 높은 자리에 임명한 사람들, 즉 맥레렌, 시워드, 스탠턴, 체이스와 같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법률 상담역이던 헌드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떠한 사람은 막론하고 그가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그를 칭찬할 것도 아니오. 또 무엇을 안 했다고 그를 비난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사정, 환경, 교육, 습관 등으로 인해 인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인간은 유전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과연 링컨의 생각이 옳았다. 만일 우리가 정적들이 물려받은 것과 동일한 육체, 정신, 감정의 특징을 물려받고 또 적이 경험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적이 행동한 바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적과 다른 행동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한 마음으로 수족 인디언들의 기도문처럼 오 위대한 신이여 내가 그의 가죽신을 신고 2주일 동안 다녀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주문을 반복하여 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가엾게 생각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자. 적에 대한 비난과 원한을 쌓아두지 말고 그들에게 이해와 동정과 원조와 관용과 기도를 바치기로 하자.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2의 법칙을 기억하자. 우리의 적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지 말라. 적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적을 해롭게 하기보다 우리를 더 많이 해롭게 할 뿐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1분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배은망덕을 분개하지 말라. 텍사스에서 어떤 사업가 한 사람이 매우 성이 나서 펄펄 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은 벌써 11달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35명의 회사원에게 크리스마스 상여금으로 약 $300씩이나 분배하여 주었으나 한 명도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이 도리어 후회가 됩니다. 라는 말이 핵심이었다. 곧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는 이야기였다. 공자는 성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업가의 마음도 도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였다. 그의 나이 60세 정도였는데 수준은 16세 정도였다. 생명보험회사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평균 현재의 나이와 80세 사이에 있는 차이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가는 오래 살아봤자 앞으로 14년이나 15년밖에는 못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1개월이나 지난 일을 못 잊어 후회하고 분개함으로써 남은 수명의 1년분이나 부질없이 소모하고 있다. 그는 분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왜 종업원들이 자기에게 감사하지 않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종업원들은 값싼 급료로 지나치게 부려먹지는 않았는가? 또는 종업원들이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월급으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무 엄격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사원들이 감히 사장 앞에 나서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혹은 결국 세금으로 낼 돈이니까 직원에게 생색이나 내보자는 계산으로 사원에게 상여금을 주었는가? 도무지 까닭을 모를 노릇이었다. 또는 종업원들의 개인주의이며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여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 존슨이 말한 바와 같이 감사의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생명을 구조해 주었다면 감사 인사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무엘 라이보위츠는 그가 판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사건 변호사로 있었는데 그의 변호사 시절에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러면 그 후 그 중에서도 사무엘 라이보위츠에게 감사의 말은 고사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몇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을까? 미안하지만 한 장도 없었다. 그리스도는 어느 날 저녁에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오직 한 명뿐이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돌아보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 9사람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없었다. 여기에서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는 텍사스 사업가나 혹은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가 남에게 베푼 사소한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인간성은 언제나 이런 것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저 로마 제국의 가장 현명한 통치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가?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였다. 나는 오늘 말 많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놀라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도무지 이러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옳은 말이다. 우리가 만일 배은망덕하다고 불평을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허물일까? 인간성 자체의 잘못일까? 또는 인간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까닭일까? 어쨌든 우리는 남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간혹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의외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서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다지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감사를 기대하면 우리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상적인 사람은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친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남에게서 친절을 받는 것은 열등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한 토막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상대에게 감사한 인사를 받든가 받지 아니하든가 상관없이 오직 남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오랜 옛날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도 더 독하다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서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배은망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마치 들풀과 같으나 감사는 장미와 같이 물을 주어 이것을 기르고 사랑하며 가꿔야만 한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배은망덕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감사 인사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 인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배은망덕에 대한 분개심과 걱정을 피하기 위한 제3의 법칙이 여기에 있다. 1. 배은망덕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것을 예상하라. 예수가 하루에 운동병자,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에게 감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떻게 예수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남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것인가? 2.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남에게서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남에게 주는 기쁨만을 기억하며 베풀면 족하다. 3. 감사하는 마음은 배워서 길러진 특성이다. 감사 인사를 하게 하려면 그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나는 여러 해 전부터 해럴드 에버트 군을 알고 있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티에 사는데 오랫동안 나의 강연 매니저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캔자스 시티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자동차로 미주리주에 있는 나의 농장에 데려다 주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걱정 근심을 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지난날 나는 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웨브시티의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모든 걱정 근심이 단번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나는 그 10초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두고 배운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깨우쳤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웨브시티에서 식료품 자파상을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사에 실패하여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 후 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상점을 폐점해버리고 다음 주부터 캔자스 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갈 여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난 초라한 차림에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다리에 얹는 사람이 내 쪽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용 바퀴를 단 조그만 널조각 위에 앉아 양쪽 손에 쥔 나무 토막으로 땅을 찍어대며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바로 그가 큰 길을 건너서 보도 위로 올라서려고 약간 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막 널조각을 보도턱에 대었을 때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려 기운차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있고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아니한가. 나는 오늘까지 자기 자신을 가엾게 생각하여 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유쾌하고 자신이 넘치는데 두 다리가 이렇게 멀쩡한 내가 유쾌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나는 문득 그 순간 저절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단돈 100달러만 빌리려고 하였으나 금방 200달러까지 빌릴 자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캔자스 시티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나는 캔자스 시티에 직장을 구하러 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곧 직업도 얻었습니다. 지금 나는 욕실 거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붙여놓았다. 그리고 면도할 때마다 그 글귀를 되새기고 있다. 신발이 없음을 한탄하며 밖에 나오니 거리에는 발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 언젠가 에디 리컨 베이컨에게 그가 태평양에서 조난당하여 다른 조난자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22일간이나 바다를 표류했을 때 배운 큰 교훈을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조난을 당한 경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마시고 싶은 깨끗한 물과 먹고 싶은 음식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체 무슨 걱정을 하는 것일까라고 반성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아마 우리는 걱정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은 약 90%요, 나쁜 일은 10%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90%의 옳은 일에다 마음을 집중하고 10%의 잘못을 무시하면 된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걱정, 근심과 비관으로 위궤양에 걸리고 싶다면 정신을 10%의 잘못에 집중하고 보람 있는 90%의 것을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은 영국의 크로멜 종파의 여러 교회에 걸린 현판에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도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말을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준 모든 복과 은혜를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국 문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였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도 원통하여 생일날에는 검은 옷을 입고 단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문학에서 제일 염세주의자인 이 스위프트가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유쾌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룩한 인간의 힘을 찬미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식이요법 의사이고 평온의사, 명랑의사라고 하였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우리가 가진 보배를 생각해보라. 알리바바의 재산보다도 훨씬 훌륭한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명랑의사의 봉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10억 달러에 우리의 양쪽 눈을 팔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두 다리를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헤아려 보라. 그러면 록펠러, 포드, 모건 등의 전 재산을 다 한데 뭉쳐서 받는다 해도 우리가 가진 것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들의 진가를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 경향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큰 비극이다. 이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벌어진 온갖 전쟁과 질병보다도 더 큰 불행을 빚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로건 피어설 스미스는 여러 가지 진리를 한데 뭉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인생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그러나 둘째의 목적은 오직 지혜에 있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일지라도 감동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만일 그것을 알고 싶으면 불굴의 용기와 감격이 담겨있는 버그힐드 다알이 쓴 나는 보고 싶었다라는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은 50년 동안이나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한 부인이 집필한 책이다. 나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눈자위가 두터운 막으로 넓게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왼쪽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하여 겨우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다. 내가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얼굴에 바싹 들이대고 눈동자를 왼쪽으로 힘껏 몰아서 글자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지 않고 자기가 남과 다르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그는 다른 아이들과 비석차기 놀이를 하고 싶었으나 표적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홀로 남아 운동장 위에 그려진 표적에 눈을 가까이 대고 엎드려 기어가며 다른 아이들이 놀던 땅의 생김새를 낱낱이 기억하여 나중에는 뜀박질 선수가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큰 글자로 쓰여진 책을 들고 눈썹 위에 책상에 스칠 만큼 눈을 세게 가까이 대고 글을 읽곤 하였다. 그리하여 미네소타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처음에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레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나중에는 오거스테더 대학에서 신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이곳에서 13년간 강의를 했으며 부인클럽에 나가 강연도 하고 자신의 도서와 삶에 대한 방송도 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혹 눈이 전부 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공포감을 극복하려고 인생에 대한 태도를 항상 유쾌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52세가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마요진료소에서 실시한 수술이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예전보다 약 40배나 좋아진 시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롭고 신기한 사랑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로서는 부엌 설거지통에서 접시를 닦는 일조차도 기막힌 감격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통에 있는 희고 고운 비눗물로 물장난을 해보았다. 비누거품 속에 깊이 손을 담갔다가 조그마한 비누거품 한 덩어리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비누거품의 방울마다 아름다운 빛을 띤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설거지통 너머로 우연히 밖을 내다 보았을 때 거기에는 회색빛 참새들이 날개를 치며 한박 눈이 꽃송이처럼 탐스럽게 내리는 눈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비누 거품과 참새떼를 보고 마음이 황홀하여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나는 이렇게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비누 거품 속에 비치는 무지개와 눈 속을 날아오르는 참새를 보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건만 우리는 너무도 눈이 멀어 그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가 불러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있다. 만일 당신이 걱정, 근심을 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제사의 법칙이 있다. 그대의 복을 생각하고 걱정, 근심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라. 이 세상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운트 에리어의 에디스 얼레드 부인한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나는 어렸을 때 지나치게 감정이 예민하고 수줍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의 몸이 너무 뚱뚱한 데다가 양쪽 볼이 축 처져서 실제보다 몸이 더 비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고루하여 고운 의상을 입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크고 넉넉한 옷은 입을 수 있어도 작은 옷은 찢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옷도 항상 넉넉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떠한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운동 경기 같은 데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거의 병적이었으며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동시에 언제나 따돌림 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퍽 점잖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점에서 아무것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도무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친숙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점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났으며 아무데나 자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초인종 울리는 것도 공포로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렸으며 남편이 그것을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갈 때는 일부러 화려한 차림을 하고 쾌활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과장된 행동을 한 후에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불쾌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살아가야 할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되어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불행한 여자의 생활을 고쳐주었을까? 그것은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얼레드 부인의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언제나 자식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강조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나의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것은 나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 맞지 않는 틀에 내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연구하였습니다. 나의 생긴 그대로를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장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내 의상의 빛깔과 모양을 잘 연구하여 나의 몸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친구도 사귀고 사회단체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도 참가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들이 나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한두 번 해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전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할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나의 자녀를 기르는데도 나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항상 잊지 않고 가르칩니다. 즉 어떤 경우일지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어라 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고던 길키 박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문제는 역사와 같이 오래되었고 인간 생명과 같이 보편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신경증과 정신 이상 강박관념의 잠재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안제로 페트리는 아동교육에 관하여 10세 종류의 책을 쓰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가장 비참한 인간은 자기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와 다른 사람이나 그와 다른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그 무엇이 되려는 사람들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이름난 영화감독 샘 우드는 그가 열성적인 젊은 배우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충고하는 일이 가장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 라나 터너의 2류, 클라크 케이블의 3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 감독은 항상 그들에게 대중들은 이미 그러한 배우에 대한 취미를 경험하였으므로 이제는 그와 색다른 무엇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드 감독은 굿바이 미스터 칩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의 영화를 감독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부동산 매매업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일즈맨의 요령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사업의 원칙이 영화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업계에서도 그대로 응용된다고 말한다. 단지 원숭이 흉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으며 결국 원숭이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는 내 경험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는 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얼른 해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였다. 난 소커니 베컴 석유회사의 인사부장 폴 보인트 씨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는 이미 6만 명 이상의 취업 희망자 면접을 담당했으며 취업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솔직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흔히 면접자의 비위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조지폐를 가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실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전차 차장의 딸이 오랜 노력 끝에 그러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가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 흠이었다. 그녀는 입이 크고 이빨이 앞으로 뻗어져 있는 뻐드렁니였다. 그녀가 뉴저지 나이트클럽에 모인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할 때 그녀는 윗입술로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이빨을 가리고 매력적인 몸 동작을 취해 보았지만 결과는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꿈이 실패로 돌아갈 찰나였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가수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나는 당신의 제스처를 보고 당신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알았소. 당신은 뻐드렁니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라고 물었다. 그녀는 무안해했다.
그러는 남자는 그대로 말을 하였다. 뻐드렁니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뻐드렁니를 가진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 있어. 절대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시오. 그러면 청중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당신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고 당신을 칭찬할 것이오. 그는 또 격려하는 말로 당신이 감추려고 하는 그 이빨이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지도 모르는 일이요 라고 말하였다. 캐스 달리는 이 남자의 충고에 따라 자기의 뻐드렁니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청중만을 생각하였다.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려 명쾌한 태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영화 라디오에서 대스타가 되었다. 다른 희극 배우들은 도리어 이 캐스 달리의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다.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가 보통 사람은 자기의 숨은 정신적 능력을 1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가 타고난 인물의 그릇을 겨우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육체의 정신적 능력의 그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대체로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건만 관습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과 같지 않다고 해서 잠시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그 무엇이다. 세상이 처음 생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앞으로 수억 년을 가더라도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역시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험 유전학의 새로운 과학에 의하면 당신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23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46개의 염색체가 그대의 유전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이다. 그리고 앨런 샤인펠트는 이렇게 말했다. 각 염색체 속에는 어느 부분은 막론하고 수십 개로부터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 한 개의 유전자가 한 인간의 전 생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게 만들어져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 결혼한 이후에도 당신과 같이 지정된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될 확률은 300조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대가 300조 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해도 그대를 빼놓은 전부 그대와 다를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나의 주먹구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선 그대의 자신이 되라. 어빙 벌린이 고 조시 거신에게 말한 현명한 충고에 따라 행동하라. 벌린이 처음 거신을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 있었고 거신은 뒷골목에서 일주일에 35달러를 받고 일하는 가난하고 젊은 작곡가였다. 벌린은 거신의 재주에 감격하여 당시 거신이 받던 급료의 거의 3배나 되는 보수를 주고 자기의 음악 비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권고해 보았다. 그리고 벌린은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대는 이 직업을 가지지 말게. 만약 이 일을 한다면 그대는 벌린 이류가 될 것이야. 그대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다면 그대도 어느 날 인류 거신이 될 수 있을 것일세. 거신의 이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자기 자신이 되기를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당대에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영화계에 발을 디뎠을 때 영화 감독은 채플린에게 당시에 인기 있던 독일의 한 희극 배우를 흉내내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찰리 채플린은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밥 호프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노래와 함께 춤을 추는 연극을 하였으나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만담으로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해내니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윌 로저스는 수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희각의 연회장에서 로프만 꼬고 있었으나 결국 나무로 꿰는 자기의 독특한 재주를 발견하여 로프를 휘두르며 익사를 부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비로소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마리 마그렛 맥브라이드가 처음 방송을 하였을 때 그는 아일랜드 희극 배우의 흉내를 내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생긴 그대로를 즉 미주리주 태생의 시골뜨기 아가씨의 태도를 드러내자 그녀는 단숨에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배우가 되었다. 진 오트리가 처음 텍사스의 사투리를 감추려고 도시 청년이 입는 옷을 입어 마치 자기가 뉴욕 태생인 것처럼 행세하려 할 때 사람들은 등 뒤에서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한번 벤조를 안고 카우보이의 민요를 부르자 진 오트리는 영화나 라디오를 통해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카우보이가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것을 기뻐하고 조물주가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게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전적이다. 오직 나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이다. 내 경험과 나의 환경과 내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나다운 내가 되어야만 한다. 좋거나 나쁘거나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조그마한 정원을 가꿔야 할 것이며 좋든 싫든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나 자신의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할 것이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신념에 도달할 때가 있다. 즉, 질투는 무지의 소치이며 모방은 자살 행위이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넓은 우주에서도 자신의 곡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땅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 부여된 힘은 자연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다. 또한 자기가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시인 더글러스 말록은 이렇게 말했다.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되지 못할진대 산골짜기 잡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키 작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라. 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덩굴이 되어라. 그대만이 덩굴이 될 수 없거들랑 한 조막 작은 풀이 되어 큰 길을 아름답게 할지어다. 그대 만일 노루의 사향이 되지 못한다면 갈대가 되어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생한 갈대가 되어라. 모두가 선장이 못되거든 선원이 되어라. 그대들은 그곳에서 제각기 할 일이 있나니 어떤 것은 큰 일이요 어떤 것은 작은 일이로되 그대들이 해야 할 과업은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큰 길이 되지 못하거든 작은 길이 되어라. 태양이 못되거든 별이 되려무나. 그대의 성공과 실패는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든지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걱정 근심을 물리쳐주는 우리의 신적 태도를 기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5의 법칙이 있다.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레몬이 있으면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매니너드 허친스 총장을 방문하여 이렇게 걱정 근심을 잊고 지내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는 나는 언제나 시어스 로벅 회사의 사장이었던 줄리어스 로젠월드가 나에게 한마디의 충고, 즉 레몬이 있으면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는 말을 실천하기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교육자는 이와 같이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닥쳐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운명이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며 오로지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가엾게 여기곤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한다. 나는 이 불행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레몬을 레몬 주스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씨는 그의 일생을 통해 인간과 그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를 한 나머지 인간의 참으로 알 수 없는 위대한 특징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들의 힘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처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례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재미있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그녀의 이름은 델마 톰슨으로 뉴욕에 살고 있다. 그녀의 경험담은 다음과 같다. 전쟁 중 남편은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가까이 있기 위하여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곳이 싫었습니다. 싫다는 것보다도 진저리가 났습니다. 일찍이 그와 같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작전으로 모제이브 사막에 나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저는 조그마한 통나무집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날은 무섭게 더워서 선인장 응달까지도 50도가 넘었습니다. 말동무라고는 멕시코 사람과 인디언 뿐이었고 그들은 영어를 몰랐습니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와 제가 먹는 음식은 물론 숨쉬는 공기까지도 모래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고생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의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분 1초도 더 참을 수가 없다는 말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편지에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단 2줄의 글을 써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단 두 줄 글. 이것이야말로 그 후 언제나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의 생활 전부를 완전히 변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척박한 탕을 바라보았고 또 한 사람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두 줄의 글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스스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반응에 퍽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의 편물과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자 그들은 일반 여행객들에게 팔지 않는 좋은 피륙을 제게 선물로 주곤 하였습니다. 저는 선인장, 난초, 여호수와 나무와 같은 기묘한 초목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초식동물 모르모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사막의 낙조도 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던 수천 년 전부터 남아있는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 모제이브 사막도 변한 것이 없었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제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에 마음이 끌리어 흥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문을 통하여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델마 톰슨 부인이여,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가르쳤던 오랜 진리,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20세기 해리 에머슨 포스틱도 행복이란 대체로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승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언젠가 플로리다에서 독이 있는 레몬까지도 레몬 주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행복한 농부 한 사람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농장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퍽 실망하였다. 땅은 너무 메말라서 유실소도 심을 수 없었고 돼지도 기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작은 가시나무와 방울뱀 뿐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토록 불리한 조건을 하나의 재산으로 만들어 보기 위하여 방울뱀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누구나 놀라울 일이지만 그는 방울뱀 고기로 통조림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몇 해 전에 내가 이곳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1년 평균 2만 명씩의 여행객이 방울뱀을 보려고 모여든 것을 목격하였다. 그 방울뱀 이빨에서 빼낸 독은 항독용 독소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소로 보내졌고 방울뱀 가죽은 부인들의 구두와 핸드백을 만드는 데 쓰려고 값비싼 값으로 매매되었다. 방울뱀 고기는 통조림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나는 그곳에 그림 엽서 한 장을 사서 그 지방 우체국에서 친구에게 붙였는데 동네 이름은 독 있는 레몬을 맛있는 레몬 주스로 만드는 이 농부를 기념하기 위하여 플로리다주 방울뱀 동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나는 줄곧 여행하면서 정말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을 배반한 12사람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보리소는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운 조건에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조건에서 이익을 보는 것으로서 그것은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인간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보리소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철도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뒤였지만 나는 두 다리를 모두 잃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든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 그는 벤 포트슨이다. 나는 그를 조지아주 아틀랜타의 어떤 호텔 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나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바퀴 다닐 휠체어에 앉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릴 층에 도착하자 내게 아주 유쾌한 말투로 한쪽으로 비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스럽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은근하고 친절한 웃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이 유쾌한 친구 인상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는 미소 띈 얼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의 강낭콩 밭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호두나무를 베러 나갔습니다.
잘라낸 나무 토막을 포도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나무통 하나가 떨어져 급히 자동차 핸들을 옆으로 바싹 틀었는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저는 나무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척추를 다쳐서 두 다리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고 그 후 줄곧 저는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24살 때 평생 바퀴 달린 의자를 타라는 선고를 받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용감하게 참아낼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처음에 어려웠다고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몸부림을 쳤으며 자기 운명을 저주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방향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마침내 다른 사람이 제게 배려와 친절을 베푼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을 역시 불행한 사고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이제는 차라리 그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의 충격과 슬픔에서 서서히 회복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취미를 기르기 시작하여 14년 동안 적어도 1,400권의 서적을 읽었다. 독서 이후 그의 삶 앞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었고 그의 생활은 사고 이전에 상상도 못했을 만큼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좋은 음악을 듣기 시작하여 음악에 대한 소양도 깊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사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난생 처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대부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그는 정치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고 공공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도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 벤 포터스는 역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은 채 조지아주 국무 담당관이 되었다. 내가 35년간에 걸쳐 뉴욕시에서 성인 교육에 종사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성인 학생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커다란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고졸이지만 크게 성공한 수많은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도 미치지 못한 인물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사람은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관을 사서 장례를 치르게 했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우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거나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그 소녀는 가까운 교회 클럽에서 공연되는 연극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연극에 참여하면서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재미에 붙여서 대중연설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정치계에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뉴욕 주의원으로 뽑혔다. 그러나 그는 주의원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기초 지식이 없었다. 사실상 그 당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찬반 투표를 해야 할 상황하고 길고 복잡한 법안을 연구하여 보았으나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숲을 속에 발을 디뎌보지 못한 채 산림법 위원이 되었고 은행과 거래해 본 적도 없었으나 주립은행법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애를 태운 경험이 있었다. 자기가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주의회 의원직을 사임할까 생각했으나 자기 어머니에게 차마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였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여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의 레몬 주스로 만들었다.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그는 한 지방 정치가로부터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동시에 뉴욕타임스지에서 그를 인터뷰하며 뉴욕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명인이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알 스미스 씨에 관한 이야기다. 알 스미스가 정치적인 교육을 독학한 지 10년이 지나자 그는 뉴욕주의 정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뉴욕지사로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4차례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92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고 콜롬비아와 하버드를 포함한 6개 대학
6개 유명한 대학에서 초등학교도 교육받지 못한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였다. 내가 만일 하루에 16시간씩 힘써 배워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니체의 초인에 관한 법칙에도 궁핍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초인이다 라고 했다. 성공한 사람의 경력을 연구하여 보면 볼수록 그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약점, 그것이 의외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연 그렇다. 밀턴은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좋은 시를 썼을 것이요. 베토벤은 그의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곡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헬란 켈러의 찬란한 생애는 장님과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그의 핸디캡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차이콥스키가 만일 그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으로 실망과 낙담으로 거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일 그 자신이 생활이 그만큼 비참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 부르의 명작 비창을 작곡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도 고난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위대한 소설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처럼 병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실제로 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한 과학자가 말했다. 그는 지구상의 생명에 관한 과학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찰스 다윈이 한 말이다. 이것은 찰스 다윈이 자기의 핸디캡이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말이다. 다윈이 영국에서 출생한 바로 그날 미국 켄터키 주에서 숲속의 조그마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이 아이도 역시 그가 가진 약점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리엄 링컨이다. 에이브리엄 링컨이 만일 상류층 귀족 집에서 자라나 하버드 대학에서 법 학사의 학위라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그가 게티스버그에서 불멸의 성공을 거둔 영원히 잊지 못할 연설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제2차 대통령 취임식에서 말한 가장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말을 떠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며 만인에게 자비를 라는 시의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그의 저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되새겨볼 말이 있는데 그중 스칸디나비아에는 폭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안전하고 유쾌한 생활이나 어려움이 없는 만족하고 평이한 환경이 인간을 선량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관념은 사실인가? 이와 반대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부드러운 자리에 누워서도 언제나 자기를 가엾게 여긴다.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자신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 때 행복은 선악을 불문하고 온갖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서로 우리의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의 레몬을 레몬 주스로 만들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도 우리는 하여간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우리는 무엇이든 시도한다면 얻을 수는 있어도 이룰 것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성공하는지도 모른다. 둘째, 설령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욕만으로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된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를 바쁘게 만듦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영원히 지나간 일을 슬퍼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올레 브리 파리에서 연주할 때 벼랑간 바이올린의 A줄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무사히 마쳤다. 그것이 인생이다. A현이 끊어져도 나머지 세 개의 현으로 무사히 연주를 끝내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이것은 해리 에머슨 패스딕의 말이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단순한 인생 그것이 아니요 인생 이상의 인생인 것이며 승리의 인생인 것이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윌리엄 보리스의 아래와 같은 말을 영구 불별한 동판에 새겨 모든 초등학교마다 그것을 걸어놓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자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일은 불리한 조건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슬기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인간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우리의 정신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섯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운명이 우리에게 레몬을 주거든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자. 우울증 해소법.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나는 200달러의 상금을 걸고 나는 걱정을 이렇게 극복했다는 제목으로 가장 도움이 되고 감격적인 실화를 모집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 응모한 실화 중 두 편의 이야기는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훌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상금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적이 있다. 첫 번째 실화는 다음과 같다. 나는 9살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12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죽어서 작별하였지만 어머니는 어린 누이 동생 2명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3년 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경영하던 동업자가 아버지의 출장 중에 카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고 서둘러 급히 돌아오던 중 캔자스 중 살리나스 지방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나와 나의 어린 동생은 누구에게 의지할 곳이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아라는 소리를 듣고 고아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포는 얼마 안 되어 현실화되었고 말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내가 살던 동네의 어떤 가난한 가정에 들어가 살았으나 불경기가 계속되었고 또 주인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나를 먹여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프틴이라는 늙은 부부가 시내에서 10마일 떨어져 있는 그들의 농장에 나를 데려다 살게 하였습니다. 로프틴 노인은 70세가 된 분으로서 대상포진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덕질을 하지 않고 말을 잘 듣는다면 한 집에 같이 살 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나에게 성경과 같이 인식되어 반드시 그것을 꼭 지켰습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일주일 동안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나의 큰 코를 조롱하며 나를 벙어리니 거지 새끼니 하거나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렸습니다. 나는 너무 분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나를 맞아준 농부인 로프틴 노인은 언제나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놀리는 놈들을 때려줄 수 없어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놈이 학교 뒤에 있는 닭 사육장에 있는 닭똥을 한 움큼 집어와 내 얼굴에 뿌렸습니다. 나는 화가 폭발하여 힘껏 그놈을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몇 명의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놈이 잘못한 것이라고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로프틴 노인이 나에게 사준 모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여학생이 모자를 툭 쳐서 떨어뜨린 후 모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못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나에게 너 같은 큰 돌머리는 적셔야 해.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말이야 라고 놀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으나 집에 돌아와 울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버틴 부인은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었습니다. 그 후 점차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으며 적도 친구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 네가 만일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그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은 절대로 너를 놀리거나 거지 새끼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충고에 따랐고 힘껏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했으나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작문 숙제를 도와주었고 연설문도 써주거나 혹 어떤 아이에게는 토론 문제 전부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다른 아이가 알까봐 자기 어머니에게는 들의 쥐를 잡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와서 로프틴 농장으로 찾아와 문 앞에 개를 메어두고 나에게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나는 남학생의 숙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고 며칠에 걸쳐서 여학생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마을에 죽음의 신이 방문했습니다. 연로한 농부 2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떤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구 중에 남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3명의 과부들을 2년 동안이나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농장에 들러 풀도 뽑아주고 소젖도 짜주고 가축에게 물도 먹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 나를 귀여워했으며 친구로 대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내가 군대 해군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반겨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던 첫날 무려 200명의 농부가 나를 반겨 맞이해 주었으며 그 중에 나를 80마일이나 차에 태워준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지극히 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바빴고 걱정 근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3년간 한 번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하다 버튼 씨 만세. 그대는 지금 친구를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을 정복하고 인생을 즐기는 법까지 한꺼번에 알았도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던 프랭크 루프 박사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박사는 33년간이나 관절염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시애틀 스타지의 스튜어트 화이트 하우스 씨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때때로 루프 박사를 여러 번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에서 그분처럼 이타적이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일찍 못 보았노라고는 말이 적혀 있었다. 병석에서 신음하는 루프 박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즉, 그가 불평을 늘어놓고 세상을 원망해서일까? 아니다. 그러면 그가 스스로 슬퍼하고 세상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박사는 영국 황태자 같은 태도로 나는 봉사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박사는 다른 환자들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주소록을 만들어 그들에게 즐겁고 기운나는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자기도 위로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그는 환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클럽을 조직하여 환자끼리 서로 편지를 써 보내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환자협회라는 전국적인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 1년 동안에 1,400통의 편지를 썼으며 라디오와 책을 환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천 명의 환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위대한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우리에게 매일 좋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언자 마호메트는 말하였다. 좋은 일이란 남의 얼굴에 기쁜 웃음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어째서 매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남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즉 걱정과 공포심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비서 양성소를 경영하고 있는 윌리엄 T. 문 여사는 자신의 우울증을 고치기 위하여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배우는데 2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여사는 알프레도 아들러보다 한 걸음, 아니 13걸음을 더 나아갔다. 그는 하루 만에 2명의 고아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함으로써 그의 우울증을 14일 동안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고쳤다. 문 여사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2월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슬픈 생각과 자기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후 나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마음은 더욱 슬퍼졌어요. 그때까지 혼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무서웠던 거죠. 혹 친구 중에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내자고 나를 초대한 사람도 있었으나 도무지 유쾌한 마음으로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오히려 흥이 깨질 것만 같아 친절한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 가까워지자 더욱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와서 슬픔과 우울을 떨쳐버리려고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히려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혼자서 쓸쓸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어지러워 어쩔 줄 몰랐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 1시간쯤 거리를 걸어가다가 문득 버스 종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남편과 내가 호기심으로 가끔 낯선 버스를 타고 다녔던 생각이 떠올라서 나는 버스 정류거장에서 첫 번째 만난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허드슨 강을 건너 얼마 가노라니 차장이 아주머니 종점이에요 내리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는데 그 동네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주택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어떤 교회 앞을 지나려는데 그 안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율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서니 텅 빈 교회 안에는 오르간을 치는 사람만 있었어요. 저는 소리 없이 가만히 의자 한쪽에 앉았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비추는 불빛은 마치 무수한 별이 달빛 속에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나는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를 듣자 소리에 취하여 사르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피로하고 고단한 나는 그만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죠. 얼마 후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잠시 동안 거기가 어느 곳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득 무서움이 엄습해 왔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하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저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저 아주머니를 여기로 데려왔나 봐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도 내가 잠을 깼을 때 놀랬던 것이에요. 나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옷이 더러웠어요. 부모가 있는지 물어보니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나보다도 더 불쌍한 2 어린아이를 보았지요. 나는 자신의 슬픔과 연민했던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시켜주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과자와 약간의 선물을 사주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의 쓸쓸한 마음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2명의 고아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 달 동안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언제나 크리스마스를 유쾌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그 고아들을 도와준 것보다도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나를 도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또 행복이 전염된다는 것과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돕고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걱정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감정을 정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남을 위해 베푸는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세월은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 쏜살같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베풀어야 할 어떠한 친절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주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번 지나간 인생의 길에 다시 서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을 없애고 평화와 행복을 소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7의 법칙이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으라. 날마다 남의 얼굴에 기쁜 웃음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라.